안녕하세요. 저자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입니다. 윌리엄 포크너, 그는 20세기 미국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사의 거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194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포크너의 명성은 부동의 것이 되었지만 상을 수상하기 전까지 포크너는 거의 무명 작가에 가까웠습니다. 실험적인 그의 문체는 해밍웨이의 문체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독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섬세하고 지적이고 복합적이고 때로는 고딕적이며 그로테스크한 포크너의 이야기들은 문학예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포크너가 작품들 속에서 재현한 미국 남부의 역사는 단순히 한 지역의 지방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보편적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 나아가 신화로 승화됩니다. 포크너는 노벨 문학상 상금을 새로운 작가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기금의 설립과 흑인 교사 양성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뒤늦게 퓰리처상과 전미 도서상을 각각 2차례 수상했죠. 이 단편집에는 소개해드리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11편의 소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와시, 여왕이 있었네, 브로치 등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라는 소설 속 주인공 에밀리의 삶은 시대와 장소 배경은 다르지만 현대에도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다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인생은 원래 외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에밀리는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환상은 그녀가 자신의 방을 꾸며놓은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꿈을 위해 하루하루 즐겁게 산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죠. 내가 현재 즐겁게 노력하며 삶을 채워나가는 시간들 모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포크너의 단편 소설집은 제게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반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자신과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제게 때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인생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소설 낭독해 드릴게요. 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 에밀리 그리어슨 양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남자들은 쓰러진 기념비에 대한 존경 가득한 애정의 마음을 품고서 여자들은 정원사와 요리사를 겸한 늙은 하인 외에 적어도 10년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집 내부를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품고서 정사각형의 그 하얀 목조주택은 둥근 지붕과 첨탑과 소용돌이 모양의 발코니가 무척이나 우아한 17세기풍 저택으로 그 집이 서 있는 곳은 한때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주택가였다. 하지만 차량 정비소와 조면기가 밀어닥치면서 이웃의 위험 어린 명패들은 하나둘 사라져갔고 마침내 에밀리 양의 집만 목화를 실어 나르는 마차와 급유 펌프들 사이로 고집스럽고 요염한 몰락을 드러내며 흉물 중의 흉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유명을 달리한 에밀리 양은
제퍼슨 전투에서 전사한 북군과 남군 유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있는 삼나무 숲에 누워 위험 어린 명패들을 대표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에밀리 양은 하나의 전통이자 의무며 관심의 대상이었다. 즉 마을에 세습되는 일종의 책임이었다. 흑인 여성은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는 거리를 다닐 수 없다는 법령을 시행한 바 있던 시장 사토리스 대령이 1894년 그녀의 부친이 사망한 날 지금부터 그녀의 세금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에밀리 양이 그런 혜택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사토리스 대령은 그녀의 부친이 시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기에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상환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었다. 딱 대령 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만이 지어낼 수 있고 딱 여자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더 현대적인 신념을 가진 다음 세대가 시장과 시의원이 되자 그들은 그 조치에 적잖은 불만의 소리를 냈다. 그리고 새해 첫날 그들은 그녀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2월이 되어도 답시는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공적인 서신을 보내 편리한 시간에 보안관 사무실로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주일 뒤 다시 시장이 직접 방문하거나 차를 보내겠다는 서신을 보내자 고풍스러운 편지지에 색바랜 잉크로 쓴 한 장짜리 답신이 왔다. 더 이상 바깥 출입은 하지 않는다는 글이 가늘고 유려한 필지로 쓰여 있었다. 납세 고지서도 동봉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시의원들은 특별 회합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단이 8년인가 10년 전 도자기 그림 수업이 중단된 이후 어떤 방문객도 통과한 적 없던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늙은 흑인이 그들을 어두침침한 복도로 안내했는데 그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먼지 냄새와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가 풍겼다. 흑인은 그들을 응접실로 데려갔다. 응접실은 가죽으로 덮인 육중한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흑인이 한쪽 창문을 가리고 있던 블라인드를 걷자 그들은 가죽에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그들의 허벅지 부근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른 먼지가 한 줄기 햇살 속에서 느리게 소용돌이 쳤다. 벽난로 앞에 세워진 빛바랜 금박 이젤에는 크레용으로 그려진 에밀리 양 부친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 옷의 그녀는 작은 키에 통통했고 허리까지 드리워져 끝을 허리띠 안으로 집어넣은 가느다란 금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빛바랜 황금색 손잡이가 달린 흑단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녀의 골격은 작고 가는 편이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통통해 보였을 몸이 비만스러워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인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인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시체처럼 퉁퉁 불어 있었고 파리한 안색 역시 시체를 연상시켰다. 퉁퉁 부른 얼굴에 감추어진 그녀의 두 눈은 손님들이 용건을 말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살피고 있었는데 마치 반죽 덩어리 속에 박힌 두 개의 조그만 석탄 쪼가리 같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자신 역시 그냥 문가에 선 채 대표자가 당황하며 말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금목걸이 끝에 달려있는 허리띠 안에 감춰져 보이지는 않는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난 제퍼슨 시에 낼 세금이 없습니다. 사토리스 대령이 내게 그걸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시의 기록을 조사해 본다면 납득이 갈 겁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 당국자들입니다. 에밀리 양, 보안관이 서명한 통지서를 받지 않으셨나요? 물론 서류 한 장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걸 보낸 사람이 보한 거 아니었나 보군요. 하지만 난 제퍼슨 씨에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서에도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내드린 통지서대로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난 제퍼슨 씨에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밀리 양,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사토리스 대령은 죽은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난 제퍼슨 씨에 낼 세금이 없어요. 톱에 흑인이 나타났다. 여기 신사분들께 나가시는 길을 안내해줘요. 그렇게 그녀는 그들을 모조리 퇴각시켰다. 30년 전 어떤 냄새 때문에 찾아온 그들의 아버지들을 퇴각시켰을 때처럼 그녀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이자 우리가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녀의 애인이 그녀를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부친이 죽은 뒤로 그녀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는데 애인마저 떠나자 더욱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이 드물어졌다. 몇몇 부인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 만용을 부렸으나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집에 사람이 산다는 유일한 표지는 한 흑인 남자가 당시엔 청년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그 집을 들락거린다는 것뿐이었다. 남자도 누구든 제대로 부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부인들이 수근거렸다. 그래서 그 집에서 냄새가 풍겼을 때 사람들은 그리 놀라지 않았다. 그 냄새는 시끄럽고 바글거리는 세계와 높고 장엄한 그려 쓴 가문 사이를 다시 연결시켰다. 이웃에 사는 한 여인이 시장인 80살의 스티븐스 판사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부인. 그가 말했다. 왜요? 냄새를 멈추게 하라고 사람을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여인이 말했다.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굳이 그런 걸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스티븐스 판사가 말했다. 그녀의 깜둥이 하인이 마당에서 뱀이나 쥐를 죽였는지도 모르죠. 하인한테 말해보겠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 냄새에 대한 불만을 2건 접수했는데 그중 한 남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탄원했다. 정말 그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사님, 에밀리 양을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날 밤 시의원들이 모였다. 3사람은 마을의 원로였고 한 사람은 떠오르는 젊은 세대였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젊은 시의원이 말했다. 그녀에게 집을 깨끗이 치우라는 전가를 보내면 충분합니다. 집을 치울 시간을 주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봐요 의원님, 스티븐스 판사가 말했다. 숙녀의 면전에 대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면박을 주라는 말씀이요? 결국 다음 날 밤 자정이 지난 시각 4명의 남자가 에밀리 양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서 집 주변 벽돌 바닥을 따라 도둑처럼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코를 킁킁거렸고 지하실 문 틈새에도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는 동안 그들 중 하나는 어깨에 둘러맨 자루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씨앗을 뿌리는 동작을 규칙적으로 반복했다. 그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부수고 그 안쪽까지 구석구석 석회를 뿌렸고 별채들 주변에도 석회를 뿌렸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일이 있고서부터였다. 그녀의 왕고모 와이엇 노부인이 어떤 식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지를 기억하고 있던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려 쓴 가문 사람들이 실제보다 너무 잘난 척한다고 여겼다. 그들은 마을 청년들 중에는 에밀리 양의 배필로 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듯 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가문을 다음과 같은 하나의 풍경으로 여겼다. 뒤쪽에는 하얀 옷을 입은 가냘픈 에밀리 양이 서 있고 앞쪽에는 그녀의 부친이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말 채찍을 들고 2 다리를 벌린 실루엣으로 서 있는 풍경으로 활짝 열린 현관문이 그 2 사람의 모습을
가두는 액자였다. 그녀가 30이 되어도 여전히 독신으로 머물러 있자 우리가 기쁨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되었다는 기분을 우리는 느꼈다. 비록 그 가문에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다 해도 그녀에게 기회를 잡을 가능성만 있다면 그녀가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날 저택만이 그녀에게 남겨진 전부라는 얘기가 돌았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반가웠다. 마침내 에밀리 양을 연민할 수 있어서였다. 그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홀로 남겨졌으니 그녀도 이제 인간다운 모습을 보일 거라고, 비로소 동전 한 푼에 울고 웃는 인간의 그 유서 깊은 전율과 절망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마을 부인들 모두는 관례대로 조문도 하고 장례도 도우려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문간에서 그들을 맞이한 에밀리 양은 평소 옷차림 그대로였고 얼굴에선 슬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직자들과 의사들이 그녀를 찾아가 시신을 매장해야 한다고 설득한 사흘 동안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들이 하는 수 없이 법과 공권력을 동원하려 하자 마침내 그녀는 굴복했고 그들은 서둘러 그녀의 부친을 매장했다. 당시 우리는 그녀가 미쳐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녀로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는 그녀의 부친이 쫓아냈던 그 많은 청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녀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대상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누구라도 그녀와 같은 처지가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알았다. 우리가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잘라서 소녀처럼 보였다. 교회의 색 유리에 그려진 천사들과 어렴풋이 닮은 비극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시 정부는 보도 포장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녀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그해 여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건설회사는 깜둥이들과 노새들과 기계들을 들여왔고 북부 출신의 호머 베런이란 사람을 감독으로 데려왔다. 그는 덩치가 크고 거무튀튀하며 몸놀림이 재발랐고 큰 목소리에 얼굴보다 밝은 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남자애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그가 흑인들에게 욕을 퍼붓는 소리와 흑인들이 곡괭이를 들었다 내치면서 부르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는 금세 마을 사람 모두와 안면을 텄다. 광장 부근 어딘가에서 왁자한 웃음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호머 베런이 그 중심에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요일 오후면 그와 에밀리 양이 말 대여소에서 빌린 사륜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장면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노란색 바퀴가 달린 한 쌍의 밤색 말이 끄는 마차였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 양에게 흥미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반가워했다. 부인들은 그리어 쓴 가문 여자가 북부 출신 일용직 노동자를 진지하게 생각할 리는 없을 거야 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나이 많은 노인네들은 아무리 슬픈 일을 겪었다 해도 진정한 숙녀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고 그저 불쌍한 에밀리, 친지들이 와줘야 할 텐데 라고만 했다. 그녀에겐 엘라베마에 사는 몇 명의 친척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신병이 있던 왕 고모 와이엇 부인의 유산 문제로 그녀의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뒤로 두 집안 사이엔 전혀 왕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례식에조차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것이다. 나이든 사람들이 불쌍한 에밀리라고 말한 뒤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또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물론이지. 달리 뾰족한 수가. 한 쌍의 말이 딸깍거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일요일 오후만 되면 햇볕을 가리는 비늘창 뒤에서 견지곳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왔다. 불쌍한 에밀리. 그녀는 고개를 한껏 높이 치켜들고 다녔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녀는 몸까지 버렸다고 여길 조차 그랬다. 그것은 그리었은가 마지막 위험의 임무를 인정하라는 요구, 아니 그보다 더한 요구처럼 보였다. 또한 속세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이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싶어하는 몸짓 같기도 했다. 그녀가 쥐약, 그러니까 비소를 구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당한 자세였다. 그때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쌍한 에밀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때로 당시 종자매 둘이 그녀의 집을 방문해 있었다. 독약이 좀 필요해요. 그녀가 약사에게 말했다. 30살이 넘은 그녀는 여전히 가냘픈 몸매였다. 아니 보통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검은 눈은 차갑고 오만했으며 관자놀이와 눈 주변의 살은 긴장해 있었다. 마치 바다를 살피는 등대지기의 얼굴 같았다. 독약이 필요해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네, 에밀리 양 어떤 종류로 드릴까요? 쥐 잡을 때 쓰는 걸로 드릴까요? 그런 거라면 여기 있는 것 중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무슨 종류든 상관없어요. 약사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말했다. 코끼리까지 죽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게 비소. 에밀리 양이 말했다. 그것도 좋은 거겠죠? 비소. 그래요. 좋은 거죠. 하지만 사시려는 게 비소로 주세요. 약사가 그녀를 내다보았다. 그녀는 똑바로 선 채 팽팽히 당겨진 깃발 같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드려야죠. 물론. 약사가 말했다. 그걸 원하신다면요. 그런데 무슨 용도로 쓸 건지 밝혀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에밀리 양은 그를 응시하기만 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려고 고개를 뒤로 조금 젖혔는데 약사가 눈길을 돌리고는 약재실로 들어가 비소를 꺼내 포장할 때까지 그녀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 흑인 급사 소년이 그녀에게 포장한 약을 가져다 주었다. 약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포장을 뜯어보니 상자에는 해골뼈와 다른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다. 쥐약. 다음날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자살하려나 봐. 그리고 그게 최선일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처음 그녀가 호모 베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땐 우리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와 결혼할 건가 봐. 그 뒤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그를 설득 중인가 봐. 왜냐하면 호머가 스스로 자신은 결혼에 적합한 남자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그가 남자를 좋아해서 엘크스 클럽에서 젊은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그 뒤 우리는 그들이 일요일 오후 번쩍거리는 사륜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면 비늘창 뒤에서 불쌍한 에밀리라고 말했던 것이다. 에밀리 양은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었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며 앉아있는 호머 베런은 이빨 사이에 시가를 물고 노란 장갑을 낀 손에 고삐와 채찍을 거머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관계가 마을에 스치며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은 설레라는 얘기가 몇몇 부인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남자들은 그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결국 여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친례교 목사로 하여금 그녀를 방문하게 했다. 그녀는 면담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발설하지 않았지만 다시 방문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했다.
다음 일요일에도 두 사람은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튿날 목사의 아내가 엘라베마에 사는 에밀리 양의 친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시 한 지붕 아래서 혈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우리는 한 발 물러나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지켜보았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우리는 그들이 결혼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에밀리 양이 보석 가게에 가서 은으로 된 남성용 화장실용품 세트를 주문하고 각 용기마다 이니셜 HB를 새겨 넣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틀 후 우리는 그녀가 잠옷을 포함해 남성용 정장 1습을 구입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우리는 말했다. 결혼을 했군.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종자매 둘이 에밀리 양 이상으로 그리어 쓴 감은 티를 내고 있었기에 우리의 기쁨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호머 베런이 떠났을 때도 우리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보도공사는 얼마 전에 끝나 있었고 그에 대한 떠들썩한 공적인 행사가 없었다는 데는 다소 실망했지만 그가 떠난 건 에밀리 양을 신부로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거나 그녀로 하여금 사촌들을 돌려보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지난 뒤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상했듯 사흘 후 호머 베런이 마을로 돌아왔다.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어둑해지던 저녁 무렵 흑인 남자가 그를 부엌문으로 들여보내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을 사람이 본 호머 베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에밀리 양도 한동안은 보이지 않았다. 흑인 남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드나들었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따금 우리는 남자들이 석회를 뿌려 대던 날 밤에 그랬듯이 잠깐 동안 창문에 앉아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지만 거의 6개월 동안 그녀는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우리는 그 역시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여자로서의 그녀의 인생을 수없이 좌절시킨 부친의 기질은 그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치명적이고 맹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에밀리 양을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몸집이 불고 머리칼이 휘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 몇 년에 걸쳐 그것은 점점 더 휘어지더니 진행이 멈추었을 때는 후추와 소금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철회색을 띠고 있었다. 7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의 머리칼은 활동적인 남자의 그것 같은 강인한 철회색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때 이후로 그녀의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혔다. 40살 무렵부터 6, 7년가량 도자기 그림 수업을 진행했던 기간만 제외하고 당시 그녀는 아래층에 있는 여러 개의 방들 중 하나를 화실로 개조해 그림 수업을 진행했고 사토리스 대령 세대들이 딸이나 손녀들을 그녀에게 보냈다. 마치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헌금함에 넣을 25센트짜리 동전을 쥐어주고 교회에 보내듯이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다가 새로운 세대가 시 정부의 등뼈와 정신이 되었고 그림 수업을 받던 학생들도 자라서 하나둘 그녀를 떠나게 되었다. 물감과 붓과 여성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이 담긴 상자를 들려서 그녀에게 아이들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학생이 떠나며 닫혀버린 현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마을에 무료 우편 배달이 시작되었을 때 에밀리 양만이 자신의 집 문에 번지가 적힌 금속판과 우편함을 다른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해가 변하는 동안 우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드나드는 흑인의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마다 12월이면 우리는 그녀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냈고 일주일 후면 그것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우체국을 통해 반송되었다. 가끔 아래층 창문들 중 하나에서 저택의 위층은 아예 폐쇄시킨 게 분명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곤 했다. 마치 벽감에 놓인 조상처럼 앉아있는 그녀가 과연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며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고요하고 괴팍하게 또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병들었을 때 먼지와 어둠이 가득한 그 집에서 그녀를 돌보는 사람이라곤 늙어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흑인 남자뿐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병이 든 것조차 몰랐다. 흑인 남자로부터 무언가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아 녹이 쓴 것처럼 거칠었던 그의 목소리로 보아 그는 심지어 그녀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래층의 한 방에 커튼이 드리워진 육중한 호드나무 침대 위에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햇볕을 받지 못해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가 핀 오래된 베개 위에 얹혀 있었다. 흑인 남자는 맨 처음으로 방문한 부인들을 현관문에서 맞이하고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들의 낮게 쉬쉬거리는 소리와 재빠르고 호기심 어린 눈길을 뒤로 한 채 모습을 감추었다. 집안을 똑바로 통과해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곧 종자매 둘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다음날 장례식을 거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꽃더미 아래 누운 에밀리 양을 보려고 찾아왔다. 에밀리 양 부친의 크레용 초상화과 상여와 낮고 음산하게 속삭이는 부인들을 생각에 잠긴 듯 굽어보고 있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들은 그들 중엔 남군의 군복을 다려 입고 온 사람들도 몇 있었다. 현관 앞이나 잔디밭에 서서 마치 에밀리 양이 자신들과 동년배라도 되는 듯 그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다고 믿고 있었으며 어쩌면 구애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이든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시간의 수학적인 흐름에 둔감해져 있었다. 그들에게 과거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길이 아니라 결코 겨울이 찾아오지 않는 거대한 초원이었고 그 초원과 현재를 구분하는 것은 최근 10년이라는 좁은 병목이었다. 이미 우리는 위층에 40년 동안 아무도 본 적 없는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방으로 들어가려면 완력을 써야 할 것임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에밀리 양을 품위 있게 땅속에 묻고 난 뒤에야 그 방의 문을 열었다. 문을 부순 완력이 방 안의 먼지를 퍼지게 한 듯했다. 신방으로 꾸며진 그 방, 어디에나 얇고 매캐한 먼지가 마치 무덤 속 관을 덮는 보처럼 덮여 있었다. 커튼의 봉과 고리를 가린 빛바랜 장미색 밸런스 커튼 위에도, 장미색 전등갓 위에도, 화장대 위에도, 우아한 크리스털 그릇들 위에도, 그리고 새겨진 이니셜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진 은으로 된 남성용 화장용품들 위에도 그 물건들 사이에 막 벗어놓은 듯한 칼라와 넥타이가 놓여 있었다. 그것들을 집어들자 그것들이 놓여있던 먼지 쌓인 가구 표면에 남은 초승달 모양의 창백한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의자 위에는 얌전하게 개켜진 남자의 정장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침묵에 쌓인 한 짝의 구두와 벗어놓은 양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움푹 파인 그 해골의 환한 미소를 내려다보았다. 그 주검은 한때는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에 분명했지만 지금은 사랑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자신을 저버린 일그러진 사랑마저 정복해버린 긴 잠에 빠져 있었다. 잠옷 아래에서 썩어간 그의 잔해는 그가 누운 침대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위에 그리고 그의 베개 위에도 끈질기게 견뎌온 세월의 먼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베개 위에서 머리가 놓였던 움푹한 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거기서 뭔가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보려고 몸을 기울이자 그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메마른 먼지 같은 것이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우리가 본 것은 한 올의 기다란 철회색 머리카락이었다. 지금까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